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발제를 맡으면서 상당히 영광스러운 일인데, 원래 이제 작년 12월에 이걸 했어야 되는 일인데 여러 사태로 늦어졌지만 오늘 또 이렇게 새해를 맞이해서 할 수 있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우리 논의를 하기에 앞서 좀 발제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어떤 부분이다라는 걸 좀 소개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인 얘기를 조금 드려보면, 오늘 당뇨병 얘기를 할 건데, 당뇨병을 얘기하려면 당이 올라가는 병이 당뇨병이잖아요. 그런데 혈중에 포도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필수적입니다. 이 포도당이 없으면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쓸데없이 너무 많아지는 게 문제인데, 왜 많아지느냐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설명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포도당이 결국은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사용되게 쓰이게 하려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제 당뇨병을 크게 보면 1형이라는 게 있고 숫자로 1형, 2형 이렇게 나눠지는데, 1형이라고 하는 거는 인슐린을 생산하는 우리 몸의 장기는 췌장이고요. 췌장에서도 구체적으로 베타 세포라고 하는 곳에서 인슐린을 만들어내는데, 이 공장이 망가지는 겁니다. 빨간불이 켜졌잖아요. 영어로 판크레아스라고 되어 있는데, 췌장이라고 하는 장기가 망가져서 인슐린이 작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게 1형 당뇨입니다.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1형 당뇨고, 2형 당뇨는 지금 그림에 좀 가려져 있지만 인슐린 분비는 나쁘지 않은데 뭔가 인슐린의 작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가 2형 당뇨입니다. 그래서 그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과 베타 세포의 장애가 합쳐져서 2형 당뇨가 생기는 것이고요. 오늘 주로 얘기하는 1형 당뇨는 췌장이라고 하는 곳이 면역 세포의 공격을 받는 겁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물론 1형 당뇨병의 전체가 다 자가 면역 질환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면역 세포의 공격, 소위 백혈구의 공격을 받아서 췌장에서 인슐린을 생산하는 세포가 어느 순간에 망가져 버리는, 그래서 당뇨병이 생기는 게 1형 당뇨인데요. 참고로 케이스를 하나 소개해 드리면, 1918년 뉴욕이라고, 미국의 뉴욕시 얘기가 나오죠. 엘리자베스 휴스라고 하는 11살 소녀 얘기가 나옵니다. 참고로 휴스는 누구냐면요, 이 사람의 아버지는 찰스 휴스인데 1918년 하면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그 시대 미국의 대통령이 누굴까요? 윌슨 대통령이라고 하는, 우리 3.1절 1919년 3.1운동 할 때 얘기할 때 보면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나오는데, 윌슨 대통령하고 대통령 선거에 경쟁을 했던 사람이 찰스 휴스고요. 공화당 대표고, 그 사람의 딸입니다. 11살 딸이 쭉 내용을 보면 갑자기 갈증이 나기 시작하고 케이크를 먹었는데 너무 심한 갈증, 피로감을 느꼈다 하는 거예요. 가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해 1919년 봄에 너무 몸이 나빠지고 체중도 빠지니까 결국은 병원에 갔어요. 가서 보니까 당뇨병이라는 걸 알게 됐다 하는 겁니다. 1형 당뇨병이라고 하는 거는, 이 케이스는 상당히 운이 좋은 케이스예요. 천천히 진행을 했어요. 겨울부터 가을부터 봄까지니까 한 3, 4개월 걸쳐서 굉장히 진행됐지만, 실제로 많은 케이스는 어느 날 갑자기 몇 주 만에, 며칠 만에 갑자기 당뇨병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케이스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결국은 잘 보이지는 않는데요. 여기 이렇게 생긴 사람이에요. 요 당시만 해도 당뇨병, 1형 당뇨병이라는 거는 요 오른쪽 귀탱이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11년을 채 살지 못하고 죽는다, 그런 병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저렇게 나이가 들도록 살았고요. 실제로는 73세까지 살았다고 그래요. 애들도 많이 낳고 굉장히 건강하게 살았는데,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요, 1919년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캐나다에서 인슐린이라는 것을 발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개발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동물의 개에서 인슐린을 분리해내서
치료에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연구가 처음 시작됐고 그걸 통해서 인슐린의 발견을 통해서 노벨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1920년 이전에는 일형 당뇨병에 대해서는 어떤 치료제도 없었지만 일형 인슐린이라는 게 발견되고 인슐린을 치료에 사용을 한 역사는 불과 1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인슐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당뇨병을 너무 잘 치료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데이터를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이제 데이터를 여러 개 보여드리는데 30세 미만 이렇게 얘기를 또는 젊은 당뇨병 이런 얘기를 드릴 텐데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일형 당뇨병이 주로 소아 청소년 그 다음에 젊은 성인에서 주로 생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점점점 당뇨병이 증가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굉장히 사실은 드뭅니다. 인구수로는 어느 정도냐면 30만 명 어떤 연령대까지를 잡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굉장히 사실은 드문 병이고요. 그 중에서도 소아 청소년 시기 여기서는 14세로 구분을 했는데 그 당뇨병 소위 일형 당뇨병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 가로축이 연도거든요. 다행인 거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일형 당뇨병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형 당뇨병이 도대체 뭐야? 그냥 보통 당뇨병하고 뭐가 달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핀란드나 스웨덴 같은 경우는 북유럽 국가죠. 우리나라보다 10배 많아요. 10배 더 잘 생긴다. 그러니까 그쪽 나라들에서는 일형 당뇨병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그게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고 아주 대표적으로 인슐린을 생산하는 노보노디스크라고 하는 제약회사가 있는데 그게 덴마크를 본사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 북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이제 발달을 해왔는데 우리나라는 다행스럽게도 그 나라에 비해서는 10분의 1밖에 되지는 않지만 최근에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이 왼쪽이 미국이고 오른쪽이 한국인데 가로축이 뭐냐면 나이예요. 왼쪽 걸 먼저 보시면 갑자기 막대가 불쑥 올라온 게 언제냐면 10대입니다. 10대 초반, 10대 후반 이렇게.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요 시기에 이 당뇨병이 급격히 초등학교 후반부부터 증가를 하고 있고 성인이 되면 좀 감소했다가 이렇게 패턴이 보이는데 한국도 비슷해요. 한국의 차이점은 미국에 비해서는 막대의 높이가 좀 낮죠. 작기는 하지만 한국도 10대 초반, 10대 중반 이때 많이 생기는 게 특징이고요. 그 숫자를 놓고 보면 이게 2022년도 자료인데 전체적으로는 11,000명 정도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연령을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젊은 성인까지만 얘기를 하면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4세 미만에도 100명이나 있고 9세까지 보면 500명이나 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형 당뇨병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우리가 충남에서 일형 당뇨병에 대해서 뭔가 사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과연 이게 몇 명이나 있을까 하는 통계가 사실 정확하지가 않은데 한 학교에 예를 들면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한 학교에 1명 또는 2명 어떤 학교는 한두 명 있고 심지어 어떤 학교는 없고 이런 정도의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초중고가 우리나라에 뭐 15,000개가 있다고 그러나 뭐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이 숫자라는 게 그보다 더 적은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학교에 일형 당뇨가 없을 가능성도 있고 간혹 한 명 들어와 가지고 그 아이를 어떻게 케어해야 될지 고민을 하게 되는 처음으로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런 일형 당뇨, 소아청소년의 당뇨는 인슐린 주사가 필요한 당뇨병이 대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슐린 주사가 예를 들면 100년의 역사가 됐고 이 치료제가 없었을 때는 아이가 결국은 사망하게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좋은 치료제가 나왔지만 실제로 인슐린이라는 것을 주사하고 혈당을 관리하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당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뭔가를 먹으면 당이 또 기대 이상으로 또 너무 올라가기도 하고
이 순간순간 변하는 혈당을 아이도 어렵고 부모도 어렵고 그걸 지켜보는 선생님들도 당연히 어렵겠죠. 아이가 갑자기 학교에서 저혈당이 오면 그걸 케어하는 거는 누구도 경험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슐린이 필요한 당뇨병이라는 게 특히나 소아청소년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이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안타깝지만 당뇨병으로 인한 기대 수명이 많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좋아져서, 왼쪽이 남자고 오른쪽이 여자인데 왼쪽에 남자를 기준으로 보면 과거에는 당뇨병이 진단되는 순간 수명이 7년 정도는 단축된다고 했는데, 그 단축된 그 수치가 비교적 보면 이게 빨간색 표시가 우리나라예요. 근데 나라별로 이렇게 점을 찍어 놓은 건데, 우리나라가 비교적 괜찮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7년 정도의 수명의 단축이 있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한 4, 5년 정도 수명의 단축이 있다는 것인데,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결국은 합병증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미국 자료인데, 소아청소년에서 당뇨병이 생기면 가로축은 당뇨병이 몇 년 됐느냐 하는 건데, 당뇨병이 진단되고 10년 정도가 되면 합병증이 절반의 하나에게는 합병증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든. 대개는 뭐가 문제가 생기냐? 눈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콩팥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신경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 이렇게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10년 되면, 예를 들면 10살에 당뇨가 진단되면 20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살에 이미 눈이 나빠져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콩팥이 나빠져서 투석 치료를 해야 된다든지, 물론 아주 극단적인 사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합병증이 조금씩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수명의 단축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인슐린 치료가 필요한 당뇨병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인 국가의 관리가 필요한 건데, 지금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건강보험 체계라는 게 비교적 상당히 다른 나라보다 좋기는 합니다. 좋음에도 불구하고 허점들이 있어요. 허점들. 그런데 전체 당뇨병, 아까 우리 김광우 회장이 600만 명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600만 명의 당뇨병 환자는 2형 당뇨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데 1형 당뇨는 그 중에 1%도 채 안 되는 당뇨인데, 이게 워낙 드문 질환이다 보니까 우리 이 시스템 자체가 그거를 아주 세심하게 관리하고 배려하는 시스템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적으로 의료기관에 의존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형 당뇨는 아이들에서부터 시작되는 당뇨가 많은데, 그런 아이들의 생활 관리를부터 출발해서 건강관리, 복지 서비스 여러 가지 것들이 매우 세심하게 제공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상대적으로 북유럽 같은 나라는 아까도 10배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는 너무 그런 것들이 세심하게 제도화되어 있어요. 왜 우리나라는 안 되겠어요? 그렇게 숫자가 적잖아요. 적으니까 목소리도 많이 내지를 못해왔고, 그런 환자들에 대해서 국가가 뭔가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을 그동안 못해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1형 당뇨병을 치료하는 기기는 인슐린의 역사가 100년이라고 했지만, 기계들이 굉장히 많이 1형 당뇨병 치료를 위해서 개발되고 있어요. 여기 막 이상하게 생긴 장치들이, 인슐린 펌프, 연소혈당 측정기, 심지어 요즘 AI, 인공지능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것들이 개발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기계들은 또 굉장히 고가죠. 고가인데다가 그걸 사용하려면 많은 지식이 사실 또 필요해요. 경험도 필요하지만 지식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병원에서 다 세심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르쳐주고 교육하고 상담해주고 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죠. 그러니까 그걸 어딘가에서 좀 담당해주면 좋겠는데, 보험 시스템 안에서 그걸 커버할 수 없다면 약간 좀 외곽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자체나 학교나 이런 데서 뭔가 좀 보완적으로 그런 걸 도와주는 시스템이 필요하겠다는 겁니다. 어쨌든 단체든 학회든 의사든 뭐 열심히 노력해서 국가가 막 소모성 재료라고 그래서 서비스도 많이 제공하고 국가가 연간 뭐 1형 당뇨만 해도 240억을 이런데 돈을 쓰고 있어요. 2형 당뇨까지 포함하면 거의 1,000억 가까이 쓰고 있는데, 예, 그런 서비스들은 또 요구를 해서 계속 노력해서 받아내야 할 문제지만 또 다른 상담이나 교육이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가 할 부분이 사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넓게 보면 1형 당뇨를 포함해서 인슐린에 의존하는 당뇨, 뭐 임신 당뇨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데 적어도 소아청소년 시기, 학령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 이런 아이들에게 대해서는 예를 들면 생활교육, 뭐 혈당관리, 응급처치, 심리상담, 뭐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그런 센터들을 우리가 좀 갖출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전문의가 의사가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교육을 전담하는 간호사나 영양사도 필요할 거고 사회복지사 또는 심리상담 다양한 그런 서비스들이 보건교사를 포함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뭔가 단위가 필요한데 아마도 그게 그 단위의 첫 번째 출발이 어쩌면 충남에서 시작하는 당뇨 환자 지원 센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건데 이런 모형은 사실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거 외국 사례는 시간 관계상 지나가고 예를 들면 국가가 제공하는 아토피 천식 교육정보센터 이런 개념도 있어요. 이런 것뿐만 아니고 다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도 있고 여기서 하면 되지 않냐 그래. 정부하고 얘기를 해보면 다 이걸 얘기합니다. 이게 질병청이 돈을 대면서 지자체와 매칭해서 펀드를 마련해가지고 하는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인데 여기에 당뇨병이 있으니까 거기서 담당하면 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당뇨병이라는 것은 소위 성인형 당뇨병, 2형 당뇨병이에요. 충남에도 이런 센터가 있는지는 제가 얼핏 기억하기로 있나요? 몇 군데 있어요. 몇 군데 전국에 지금 20몇 개밖에 사실은 안 돼요. 시군구가 250개나 되지만 20몇 개밖에 현재는 만들어져 있지 않은데 이 팀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당뇨병, 성인형 당뇨병에 포커스되어 있지 1형 당뇨병, 소아청소년 당뇨병은 전문성이 떨어져서 이분들에게 맡기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뭔가 좀 다른 방식의 지원센터들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런 게 잘 지금 세팅되어 있는 게 정신보건 쪽이에요. 뭐 자살 예방이라든지 정신보건은 지자체마다 굉장히 많은 센터들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서 상담도 해주고 교육도 해주고 또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도 연결해주고 하는 부분들인데 우리도 이제 당뇨병, 특히 1형 당뇨병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좀 시작하자는 겁니다. 아마 이게 가능하려면 결국은 제도, 법률적인 뒷받침이 되는 제도가 필요하고 당연히 돈이 필요하겠죠. 돈이 필요하고 또 그걸 담당할 인력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이제 다 필요한 부분이라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뭔가 출발점을 만들어 나가고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모범적인 사례가 된다면 그걸 벤치마킹해서 다른 지자체들도 따라갈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게 어쩌면 충청남도가 그 부분들의 출발점을 이제 시작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보건의료 모델의 테스트 베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 지금 저출산 때문에 엄청 고민하고 있는데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 중에 정말 소수지만 이런 아이들, 소중한 아이들이 이 건강의 문제, 당뇨병의 문제로 고생하는 거를 우리가 그냥 지켜만 볼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건강보험 체계와 추가적으로 보완적으로 이런 환자 지원 센터를
만들어 보고 싶다 하는 게 뭐 아마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다고 보는데 뭐 학회건 의사들의 단체인 학회건 사회단체건 지자체건 다 같이 협력을 해서 이런 아주 좋은 모형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문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정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좌장